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 SOS에서 외환, 환율, 환리스크 관리, 외국환 거래법을 상담하고 있는 이석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환율이 5월까지 상당히 박스권 범위 내에서 이제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6월 들어서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달러 같은 경우는 1196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현재 지금 1150원대 중반까지 다시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설명에는 이제 예년하고 좀 다르게 앞에 서두에 간단하게 올해 환율 동향하고 달러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환리스크 관리를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시나리오를 통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내용은 올해 5월 3일자로 외국환 거래법이 좀 일부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 중견기업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그동안에 모르고 또 위반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바뀐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모르고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올해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6월 중순 14일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환율이 1180원 중반대까지 조금은 좀 내려온 상태지만 하단이 지지가 되면서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미국 중국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이번 주말에 이제 G20이 열리는데 거기서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일단 좀 추가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제 4차례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올해는 예상과 다르게 인하가 좀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준 의장을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해야 미국 경제가 산다. 굉장한 압박이 지금 계속 일일 압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번에도 금리 동결한 거에 대해서 고집불통이다. 이런 뉴스도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된다면 이제 앞으로 환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좀 많습니다. 반면에 엔화는 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세로 갔어요. 우리가 원하는 약세로 계속 진행이 됐지만 엔화는 이제 강세로 갔습니다. 대표적인 안전통화가 국제 통화 중에 엔화입니다. 엔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국제 경제가 좀 불안해지면 모든 투자자들은 일본 엔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로 강세로 가는 이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엔화 환율이 올해 상당히 원화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세로 갔었죠. 그래서 또 엔화를 대가로 수출하시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고, 수입을 하신 일본으로부터 또 수입을 하시는 기업들은 6월 달 들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유로화는 이제 우리 원화하고 똑같이 그 위험통화이기 때문에 계속 그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는 우리 원화하고 그 상관계수가 상당히 좀 깊어요. 그 대신에 이제 상관계수가, 여기는 그 이제 우리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수치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 통화 간의 상관계수는 깊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 달러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그 호주 달러하고 상당히 그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더 깊어졌는데 호주라는 국가가 원자재를 많이 수출을 해서 그 지탱을 하는 나라인데 그 원자재를 세계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블랙홀이죠, 블랙홀. 중국이 원자재 수입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호주가 중국에 그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미중 무역전쟁, 무역 갈등 문제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그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호주도 덩달아서 중국의 원자재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호주 경제도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호주 달러가 상당히 달러에 대해서 이런 약세의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죠. 근데 중국 자체가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든지 내수를 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 미중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국 경제도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수출이 중국 대중 수출이 이제 상당히 물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 외환 딜러들이 거래를 할 때, 달러 거래를 할 때, 그 보조지표, 참고지표로 보는 게 호주 달러 움직임을 보면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약세로 가고, 호주 달러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가는 그런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거의 0.9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그 호주 달러가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나라 원화하고. 그래서 중국 관련된 그 지표나 중국 관련된 뉴스가 떴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호주에 대한 그 뉴스도 곁들여서 좀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 원화를 호주 달러나 아니면은 중국 위안화를 대체하는 통화를 우리나라 원화를 거래를 많이 해요. 그걸 이제 프록시 통화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 거래가 유동성이 그렇게 이제 편치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중국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외환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나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하고 원화로 대체로 거래를 해서 손실을 줄이는 그런 거래를 이제 프록시 거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주 달러나 여기 나오는 중국 위안화가 세 통화가 하여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당분간은 이 세 통화는 거의 방향성이 같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같이 연결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위안화는 조금 상황이 이제 저희하고 좀 다른 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환율 조작에 대한 그 압박이 올해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압박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불만이 많아요, 미국 측에서는.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어떤 동향에 대한 프레스를 많이 줬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그 위안화 약세되는 거를 좀 많이 그 억제를 시키는 그 정책을 좀 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하고 움직임이 가끔 가다가는 괴리가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원화하고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뭐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미국 측의 잘못이다 이거죠. 왜 관세를 우리한테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갈등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원화하고 비슷한 모습을 움직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화가 안전통화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그 갈등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국제 시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엔화를 자꾸 선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엔화는 올해 상당히 원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도 우리 원화 자체가 너무 약세였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해서도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 하단의 12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가 6월 14일 현재 작년도 연말 환율 대비 6.24%가 절하가 돼서 끝이 났어요. 6월 14일 날. 이게 1185원 30전일 경우에 그랬고, 그 전주에 1196원까지 갔을 때는 이 절하율이 더 높았겠죠. 이게 전 세계 통화 중에 절하율이 3위입니다. 3위. 제일 많이 환율이 올라갔어요. 아르헨티나, 터키, 또 저쪽 아프리카 쪽에 있는 어떤 나라, 이런 나라 외에는 그 절하율이,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률이 세계 3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한국 경제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우리 한국 경제가 그 스몰 오픈 이코노미, 소규모 개방 경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만 무역으로 우리 그 수출입 무역 거래가 1조 달러가 넘었죠. 세계 그게 7대국 정도 됩니다. 경제 규모는 한 10위권 정도 되고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죠. 지난번에 그 U20 언더 20 축구 할 때 우리가 결승전 올라갔을 때 일본의 그 팬들이 글을 올린 걸 봤어요.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축구를 저렇게 잘하냐. 사실이에요. 우리 인구가 작아요. 규모가 작죠. 일본 1억이 넘고 1억이 넘지 않으면 그 국가 경제를 영위하기가 상당히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내수에 대한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그 개방 경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전부 회수해서 제일 먼저 도망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도 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렇게 그 원화의 절하율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른 통화 보십시오. 달러엔, 이거 엔화는 마이너스 2%, 오히려 이건 또 강세로 아까 갔고, 유로화도 1% 약세고, 이게 약세지만, 우리도 약세지만, 여기는 1.5%인데, 우린 6%나 약세가 됐어요. 호주 달러도 2%밖에 안 됐습니다. 통화별로 보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환율이 여러분들이 환율을 보실 때 자꾸 현재 시점 환율만 갖고 이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예요. 환율이 1196원으로 올라갔다가 환율이 1180원으로 떨어지면 수출을 하시는 기업이나 달러를 매각을 하셔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1196원을 받기 때문에 또 1200원이 올 거라는 그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1180원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185원만 하더라도 6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과거 5일치 평균 환율이 6월 14일 기준으로 1183원이지만 120일 동안의 평균 환율은 114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환율 대비 현재 환율 수준이 1185원이라는 거를 뭔가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과거 평균에 대한 값에 비해서는 현재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1196원을 보고 1180원이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본 거로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과욕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치 그 환율에 대한 이런 그 데이터를 평균 환율을 통화별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기업이라는 거는 그 숫자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개념을 자꾸 보시고 인식하시고 비교하시고 해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숫자만 놓고 항상 판단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달러의 같은 경우 지금 환율이 1150원대로 떨어졌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120일치 평균값치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과거 120일치 종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항상 한쪽으로 쏠림으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반드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6월 한 15일쯤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제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환율이 1196원 갔다 1185원 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에서 1200선을 상향 돌파할 것인가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그림은 없어졌고 1100 여기 50원대 여기 40원대 요 밴드 안이 밑에가 지지될 것인가 버텨줄 것인가 안 버텨줄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지금 상당히 제가 곤란하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은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지금 자료 보시면서 여기 이게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교재에는 숫자가 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 2016년 12월 달에 환율이 1245원 30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2018년 4월 달에 1054원대까지 환율이 이렇게 이제 급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예측할 때 그 되돌림이라는 거를 이제 간혹 활용을 합니다. 되돌림이라는 게 뭐냐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또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 변동폭 그 차이가 지금 190원 정도 나요. 190원 정도 나는데 그 190원 정도 나는 거를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25%를 올라가는 수준은 1101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150원에
38% 정도가 190원 올라가는 거는 1127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50%는 1149원, 1150원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해서 75% 정도 수준이 얼마였냐면 1197원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숫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번에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196원까지 상승을 했다 꺾였거든요. 96원 이상을 못 올라갔죠. 97원대를 못 올라가고, 그러나 이 수준 근처에서 환율이 꺾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되돌림에 대해서 외환시장 참가자들도 그 심리적으로 결국 반영을 한 것 같고, 그 고점에서 75% 수준에서 꺾여서 1150원 수준까지 왔다면 추세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꺾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텀이, 저점이 어디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치적으로 놓고 볼 때 여기 50% 수준이 지금 50% 수준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1150원 근처로. 그래서 그 38% 일단 1130원 근처까지는 하락을 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이번 주말이에요. G20 그 28, 29일 날 일본에서 열리는 G20에서 미중 정상 간에 최소한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무난하게 좀 분위기가 좋게 관세 문제 얘기가 잘 되고 했을 경우에는 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서로 다음에 또 보자는 그런 식의 그 뉘앙스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가장 큰 그 지금 이슈는 28, 29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한국을 오죠. 그래서 주말이 끝나고 나봐야 어떤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또 포인트를 그쪽으로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뭐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교육이나 어떤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린 내용은 아니고 외환 핵심 체크예요. 그래서 중요 포인트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 리스크를 관리할 때 이게 너무나 그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좀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상담을 트레이더 SOS에서 전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 수출을 하시는 수출 초보 기업이신데 해외 부스에 가서, 전시회에 가서 수출권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게 환율을 그 수출을 하려면은 그 단가를 이제 외화로 단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환율을 어떤 걸 적용할 것인지 이 기업에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어서 얘기는 들으신 거죠. 은행에 수출 대금이 들어오면 그 환율표에 받으실 때 환율, 전시나 매입률을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그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까? 이렇게 전화로 문의가 오셨어요. 상담이.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이 좀 하얘졌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그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이게 2017년도 8월 달부터 2018년도 6월 이때까지 실제로 달러가 움직이는 환율 움직임의 그림을 캡처한 건데, 이 기업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환율이 막 움직이고 있는 수준에서 그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 환율을 적용했다. 그러면 환율이 되게 높잖아요, 지금. 높은 상태로 환율을 적용해서 단가를, 수출 단가를 외화로 산출하면 수출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 하시는 이분이 이렇게 높은 환율에서 단가를 아주 떨어뜨려서 낮게 상대방한테 제시를 하고 수출을 했어요. 한 다음에 수출 대금을 받는 시점쯤에 환율이 이렇게 실제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기업은 첫 수출을 하시고 낭패를 보시는 거죠.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외환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환율이 저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단가가 상당히 너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손해보고, 그 다음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환차 손실을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출 단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수출을 하시는데 첫 단추입니다. 이거를 잘 껴야 환리스크 관리할 때 애로사항이 없어요. 단가 산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해당 수출권 아니면 그 거래 바이어하고 두고두고 골머리를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산정할 때 이 시점에 환율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 과거의 환율 데이터를 보시고 상대방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죠. 과거 3개월치 또는 6개월치, 뭐 한 달치, 그걸 평균 가격으로 한다든지 최근의 환율 상승은 일시적인 거라는 걸 상대방한테 어필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환율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림 계속 못 갑니다. 언젠가 또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하셔야 환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데 첫 단추를 잘 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하시는 기업, 최근 같은 경우죠.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 환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수입 단가를 책정을 했어요. 상대방하고 협의를 해서. 환율이 낮기 때문에 외화 수입 단가는 어떻겠습니까? 수입을 하는 게 높겠죠. 환율이 낮기 때문에 수입하는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수입을 하고 수입 대금을 송금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 은행에서 유로화를 사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달러를 사서 송금해야 되는데 처음에 수입 단가 책정했던 시점보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유로화를 사야 되죠. 여기서 외환 손실, 환차 손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수입 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수입 단가 산정 미스죠. 이중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이제 모습이 달라지는데 마침 또 요게 샘플이 잘 되는 그 화면이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요 가운데 환율이 그 비교적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크게 변동성이 없는 구간, 이런 구간이 실제로 수출이나 수입하시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거죠. 단가 산정에 애로사항 없고 또 환율의 어떤 변동에 대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은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너무 올라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래서 수출하시는 기업들 좋아는 하시지만 이제는 환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고 이렇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글로벌 체인이 사슬이 이제 많이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우리도 자재를 많이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라도 유럽 시장이 안 좋고 미국 시장이 안 좋고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는데 환율만 많이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환율은 저 개인적으로는
요런 모습으로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단가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건 뭐 상당히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죠. 회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까만 글씨가 있는 데까지 원화 매출 단가까지 산출하는 거는 이제 뭐 이해들 하실 거고, 이 원화에 대한 매출 단가를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외화로 표시된 매출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기업이 이 물건을 수출하는데 1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원화로. 계획을 잡을 경우에 아까처럼 환율이 1,200원일 경우에는 83불 정도로 83달러로 그 단가가 나올 것이고,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진 경우라면 달러로 100달러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어도 환율이 굉장히 많이 우리 쪽 수출자의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 단가를 좀 깎아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너희들 많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단가 좀 깎아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때와 낮을 때의 그 외화로 표시된 그 단가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수입의 경우는 반대죠. 환율이 낮을 때 오히려 그 외화 표시로 매입하는 단가가 높고, 환율이 높을 때 오히려 낮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요. 이 쌍방 간에 이 수출입 거래를 하실 때 이제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환율만 놓고 이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3개월, 과거 3개월, 과거 6개월, 그 과거 환율 자료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이게 현재 환율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거를 아셔야 협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다면 향후의 환율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전망치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수시로 어디선가는 자꾸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최근이나 과거 환율 자료를 우리가 수출을 한다, 우리가 수입을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수출하시는 기업인 경우에는 수입하는 상대방에 대한 그 국가의 환율 움직임도 조금 배려를 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거만 자꾸 고집을 해서 거래는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워낙 막강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우리 제품 아니면 없다, 너희 뭐 어쩔 수 없이 사간다 한다면 뭐 단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칼자루를 쥐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입장도, 상대방 국가의 환율도 조금은 보시고 서로 내고를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거 환율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거래은행에 물어봐도 거래은행 창구에서 모른다고 하고, 뭐 어디다 물어봐도 잘 이제 얻으시기가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포털에다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요걸 치시면 거기에 다운을 받으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나옵니다. 여기에 8번 라인에 가면 여기에 환율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 881이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 종류의 통화의 환율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거는 모든 통화에 대한 그 최초 기준 환율, 매일매일의 최초 기준 환율을 제일 처음 거는 거기다 고시를 해놨고요. 세 번째 거는 달러하고 위안화,
서울 위안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통화는 달러하고 위안화예요. 달러 위안화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에 대한 데이터를 요걸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대상 기간 클릭하시고 선정하시고 하면 그게 나중에 엑셀로 전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과거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30여 년 전 것까지 나옵니다. 물론 그때 것까지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게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한국은행이 이거를 다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는 요걸 갖고 보시고 아까 상대방한테 대한 배려, 상대 국가의 통화 환율은 어떤지도 아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는 요 가운데 거요. 8812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아침 8시 반 도쿄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엔화, 유로화, 캐나디안 달러, 호주 달러 전 세계 통화에 대한 환율이 매일매일께 8882를 클릭하시면 이것도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전부 엑셀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환리스크 관리를 할 때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절차에서 그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해치 그렇다면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단가 산정을 잘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 들쑥날쑥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이 환율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 해치라는 거를 이제 보통 하는데 해치가 뭐냐면 위험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을 통한 선물 환거래. 수출하시는 기업은 선물한을 매도, 미래에 들어올 달러를 지금 은행하고 환율을 서로 상의를 해서 미리 팔아놓는 계약을 하시는 거고 수입하시는 기업은 미래에 우리가 바이어한테 달러를 송금해야 되는 달러를 지금 미리 환율을 계약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은 이따가 잠깐 나오지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수출기업 위주로 어떤 그 보험을 들어주는 그 구조인데 수입하시는 기업들도 세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해서도 환변동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화 획득력 원료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시설재라든지 그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거인 경우에는 수입의 경우에도 환변동보험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을 통해서 미리 미래의 환율이 급등을 할 우려가 있다. 급락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하고 환율 계약을 해놓는 거를 우리가 해치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A라는 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는 시점에 모든 그 금액에 대한 현금 플로우에 대한 계획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가 이 건을 우리가 수출을 하면 예상 매출액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 나와서 영업이익은 얼마 나와서 매출액 대비 몇 % 정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근데 환율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절대로 환율이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수출을 하시고 나서 물건을 다 이렇게 제조를 하시거나 집하를 하셔서 선적을 했습니다. 계약 시점과 선적 시점의 환율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심각합니다. 요즘같이 환율이 며칠 사이에 한 60원이 상승하거나 며칠 사이에 40원이 하락하거나 이런 급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수출입 계약을 하신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선적을 하시고 은행을 통해서 수출 대금을 송금을 받으셨을 때 또 환율이 또 불리하게 갔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음에 예상하셨던 이 예상 매출액이 이 나중에 은행을 통해서 수출 대금을 받으셨을 때 환전했을 때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해지를 하신다는 거는 이 계약을 하시는 시점에 거래 은행을 통해서 미리 수출 기업인 경우에는 1196원 환율 올라왔을 때 타이밍 좋았어요. 아까 보셨듯이 그 시점에 60일 평균 환율이 1130원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1196원이면 그 평균 환율에 비해서 무려 60원이 높았죠. 이렇다면 우리가 달러를 100만 불, 50만 불 갖고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하프 아니면 3분의 1 정도라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해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점에 그 선물한 거래나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통해서 미리 환율 계약을 해 놓으시면 환율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수출입 기업들이 그 환 리스크를 회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약간 이제 시나리오성으로 말씀드릴게요. A라는 기업이 숫자가 크면 이 밑에 값이 커지기 때문에 10만 불을 수출 계약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해지 거래 아무것도 안 하고 환율이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1080원 정도를 이 기업은 받아야 영업이익 목표 영업이익률을 10% 정도 보전할 수 있는데 이게 1080원일 경우에는 10%가 나와요. 근데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금액을 얼마를 받냐면 그 10만 불에 대해서 1억을 받아요. 1억. 영업 매출 목표 금액은 1억 800이 나와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상이익률이 2.59%로 떨어지는 거죠.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물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익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쪽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내려가는 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자는 게 해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이 50%를 10만 불 중에 5만 불을 선물한 거래를 해놨다? 그러면 1,100원 환율이 또 마침 1,100원으로 올라왔을 때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기업의 이 원화의 흐름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두 가지로. 이 1,100원일 경우에는 5만 불에 대해서 5,500만 원이 나중에 돈이 수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5만 불 1,000원에 대해서 그 5만 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합산 금액이 1억 500밖에 안 되죠. 그래서 경상이익률이 7.22%인데 1,080원일 경우에도 10%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수출업체는 반이라도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안 해놓은 거에 비해서는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익률 하락폭이 적어요. 근데 이 업체가 만약 100%를 다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지든 1,120원으로 올라가든지 간에 경상이익률은 똑같습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똑같아요. 왜? 이 1,100원에 이미 모든 거를 미리 팔아놨거든요. 은행하고 팔기로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화 금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오르든 1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경상이익률은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해지예요. 해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시나리오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이제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 5월 3일에 이제 바뀐 그 외국환 거래법, 여러 개가 바뀌었는데, 그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르고 계시다가 위반을 해서,
상담을 사후에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요 두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외국환 거래법을 보시면 외국환 거래법은 어디를 통해서 보시면 되냐면요. 법제처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거를 포탈에 치시면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거래규정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은 뭐 신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따로 별도의 어떤 알림을 안 해도 되는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 전까지 2,000불이었어요. 대상 금액이 2,000불 미만은 안 했습니다. 그 후에 3,000불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3일부로 5,000불로 금액이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점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을 풀어주는 거죠. 자꾸 상한선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5,000불, 건당 5,000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000불을 넘는 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환 은행장이라는 것, 외국환 은행장이 한국은행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외국환 은행의 장은 외국환 거래법에서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일반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 그 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점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은행장한테 신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계인데, 이것도 3,000불이었어요. 근데 금년 5월 3일부로 지난달에 5,000불로 대상 금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이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5월 3일 이전에는 3,000불 이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은행에 가서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돼야만 기업이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수출 불량품이 많이 나와갖고 상대방으로부터 크레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만 불 수출했는데 2만 불 크레임 받아가지고 우리가 8만 불만 너희한테 받을 돈 중에 8만 불만 돌려받겠다. 좀 나머지 2만 불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되잖아요. 따로 크레임비를 안 보내도 되죠. 그러면 이번 건은 10만 불을 다 보내고 차기 건 10만 불을 우리한테 너희가 수입대금 결제할 거에서 지난번 거에 크레임 발생한 거 2만 불을 공제하고 8만 불만 보내기로 양장간에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보고 다음 건 돈 들어올 때 8만 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업체가 신고를 안 했어요. 3,000불을 넘는 금액이죠. 상계 대상 금액이 2만 불인데 2만 불 크레임 받은 거잖아요. 3,000불을 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때 이 업체는 이제 이거는 법을 위반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 상태가 많아요. 상계 신고를 해야 되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많았어요. 어떤 구제책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악의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안 했다.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법령상 구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무조건 그냥 과태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5월 3일부터 기업이 먼저 상계 처리를 하시고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환 은행장한테 신고가 아니고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 신고와 보고는 달라요. 신고는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받는 기관에서 이거 신고 수리가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보고는 뭐죠? 그냥 법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하고 당신들한테 보고만 한다. 그럼 은행은 이 보고 내용을 전산 입력만 하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계 처리 후 30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내용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기존에 못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구제를 좀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도 5,000불로 금액이 이제 올라갔고, 여기서 신고 불효사항 중에 5,000불 이하는 안 하셔도 돼요. 5,000불 이하는 제3자 지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수입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수출자가 자기네한테 돈을 보내지 말고 홍콩에 있는 다른 기업한테 수출 대금을 보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5,000불 넘는 거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5,000불 이하는 그 제3자 지급 신고 면제인데 5,000불이 넘어가면 이거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하셔야 돼요. 5,000불에서 10,000불까지는 그냥 거래은행에 신고하셔야 되고 10,000불이 넘는 거는 한국은행 그 외환심사과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입니다. 신고 이거는. 그래서 그 중국의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기네한테 보내지 말고 돈을 빼돌리는 거죠. 중국의 기업들이 홍콩 쪽으로. 그거 보내셨다가 나중에 낭패 보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의 신고를 해도 수리가 안 되죠. 은행에서 수리를 안 해줘요. 보내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보내게 되면은 은행 담당자도 모르고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이요. 이 4번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자가 나한테 돈 보내지 말고 홍콩에 있는 B라는 기업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중국의 수출자하고 홍콩에 있는 A라는 기업하고 서로 채권 채무를 서로 이제, 그러니까 채권을 중국에 있는, 홍콩에 있는 기업한테 인도를 하는 경우, 중국 기업이 자기네가 수출 채권을 받을 게 있는데 자기네가 안 받고 이거를 홍콩에 있는 A라는 기업한테 우리가 넘긴다. 그래서 채권을 인도하는 경우, 또 채무를 거꾸로 인수받는 경우, 그런 상호 합의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홍콩에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제3자한테 돈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홍콩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면제사항들이 7가지 이외에 한 20가지 정도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참고를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라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10,000불이 제3자 지급 신고 10,000불이 넘으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신고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유념하시고요. 요게 만약에 그 해당 거래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지급 등 절차를 위반하거나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이 밑에 과태료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요거를 이제 예시를 그냥 간단히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뭐 이게 엊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 갔을 때 내가 이거를 돈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건 제3자 지급 신고 위반입니다. 그거를 체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은행들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소식이. 올 하반기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레그테크라는 시스템이래요. 레그는 레귤레이션, 테크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자동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가서 은행 가서 이렇게 해서 돈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 이거 안 됩니다.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이 늦어도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 늦게나 내년 초쯤에는 은행에서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 도입이 되더라도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외국환 거래법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데 중국에서 뭐 바이어가 나한테 뭐 수출자가 요구한다, 수입자가 요구한다 그러면 어디로 전화하시면 되냐면요. 매주 목요일 날 트레이더 SOS 1566-5114에 전화하셔가지고
외환 또 환율 쪽 상담을 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드리니까 직접 오셔도 되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고요. 오늘 이게 1시간 만에 드릴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차피 설명회였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 트레이더 SOS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질문을 좀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조금 더 문제의 폭이 좀 깊다든지 좀 심각성이 있을 경우에는 목요일 날 직접 자료들을 들고 오셔서 창구에서 상담을 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제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